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지인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제 운영하는 센터가 행복 재무상담 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끔씩 왜 행복이란 이름을 붙이게 된 계기가 뭐냐, 이런 사연 뭐 있냐, 뭐 그냥 따뜻한 얘기라서 갖다 붙인 거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따뜻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행복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에는 저만의 이제 좀 철학이 좀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철학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제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행복하고 싶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죠. 회사에서 일이 힘들다, 뭐 야근한다, 일에 치인다, 여유가 없다, 애들이랑 놀아줄 시간이 없다, 나쁜 아빠가 되는 것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돈을 벌지 않으며 좋은 아빠가 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야근도 하고 특근도 하고, 아침에 아이들이 바지가랑이 붙잡고 엉엉 울면서 아빠 가지 마라고 울고 있지만 우리는 떼어놓고 어린이집에 훅 맡기고 안녕 하면서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뒤돌아서 돈을 벌러 나갑니다. 자, 우리가 행복하려고 세상을 사는 건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때가 안타라고 느껴질 때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지 않습니까? 불행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건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아침 7시에 일어나가 출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오후 6시가 됐는데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시계만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주말에 늦잠도 좀 자고 소파에 누워서 와이프와 아이들과 또는 남편과 함께 맛있는 요리를 해먹고 좋은 미술품도 보러 다니고 공원에 가서 산책도 하고 여행도 좀 가고, 이런 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건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왜 그렇습니까? 일을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런 말씀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원시시대를 보면 채집, 수렵, 사냥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었죠. 농경사회 때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머니에 한 푼도 없고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먹고 살 수는 있겠죠. 바닷가에 가서 직접 물고기를 잡고 산에 가서 야생 멧돼지를 사냥을 하고 주인 몰래 과수원 가서 사과를 몰래 따서 먹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자본이 있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죠. 밥도 먹을 수 있고 옷도 사 입을 수 있고 안전하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도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근을 하다 보면요, 그 돈만 가지고는 여유롭게 생활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좀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의 마당새와 저희들의 삶이 그닥 차이가 없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죠. 옛날 마당새는요, 마님이 원하는 시간에 마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우리 마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잘하면 밥을 줍니다. 그걸 먹고 살았던 게 마당새죠. 자, 지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장님이 원하는 시간에 사장님이 원하는 장소로 사장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월급이란 걸 받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원하는 시간에 회사에서 원하는 장소에서 회사에서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리죠. 회사에서 물러나게 되죠. 그러면 즉 돈을 벌지 못하게 되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굶어 죽는 거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우나 고우는 아침에 꼭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하게 되고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불평불만이 있지만 겉으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주말에도 나는 집에서 여유 있게 TV를 볼 수 없고 가족과 나들이를 가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죠. 이게 현재 우리의 삶입니다. 근로소득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마당새 같은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겁니다. 더욱 힘든 건 뭐냐면
예전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경제가 활성기 막 커져가는 그런 시기의 성장기였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은 내가 돈을 벌지 못해도 열심히 돈 모아서 땅 사놓으면 열심히 돈 모아서 저축을 하면은 안 먹고 안 쓰고 잘 모으면은 허리띠만 바짝 졸라매면 미래에 나도 집을 살 수가 있어. 나도 언젠가는 땅 사가지고 월세를 놓을 수 있어. 나도 언젠가는 사장님이 될 수 있을 거야. 경기가 좋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경기가 좋지 않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요. 누군가는 계속 점점 돈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아니라서 답답할 따름이죠. 옛날에는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상위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었죠. 상위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입니다. 상위 1%가 전체 부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무서운 세상이고 이게 바로 빈부격차죠. 빈부격차는요. 1997년,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점점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산층이요. 점점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없으면 경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돈 버는 사람은 대기업입니다.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래왔습니다. 모든 자본주의 국가라면은 다 그랬어요. 점점 빈부격차가 없어지는 나라가 이런 데는 있죠. 스웨덴 뭐 이런 데는 있지 않습니까? 지하 자원이 풍풍 남아 도는 나라들 그런 나라는 좀 예외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한국은 그런 사회가 아니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하자원 하나 없고요. 앞으로 성장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그렇고 중국이 우리 턱 밑까지 쫓아와 있고 어떤 업종들은 이미 우리를 넘어선 그런 업종들도 있죠. 그래서 한국의 성장이 앞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돈을 법니다. 그게 참 우리를 배 아프게 만들죠. 대기업을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을 펼친 결과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죠. 그들만 욕할 수는 없죠. 도덕적으로 이 사람들의 양심을 좀 느껴봐. 너네만 잘 먹고 잘 살 거야. 너 어릴 때 도덕 시간에 그렇게 배웠어? 너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안 배웠을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게 얄미운 거지. 뭐 이거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좀 각설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인데 돈이 없는 이유는 근로소득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고요. 돈을 벌러 가느라고 내 삶이 진짜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바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불행한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월세 받는 사람들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건물 한 채 있으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요.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오니까 건물이 돈을 벌어오고 나는 딴 데 가서 여행도 하고 산책도 하고 골프도 치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취미 활동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무언가 나를 위해서 돈을 만들어주는 수단이 있는 거지. 그게 바로 임대업인 거죠. 건물인 겁니다. 자, 여러분 건물 한 채씩 있으십니까? 아니면 물려받을 건물 한 채씩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100명 중에 한 분 있을까 말까 한 게 임대 사업자분들이십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경제도 어렵다 그래. 돈 벌기도 쉽지 않아. 옛날 마당새가 거의 비슷한 삶이야. 인생 포기하란 말이냐? 그런 거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나이가 한 50대가 되면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삶을, 물론 지금도 일에 대한 열정, 일할 때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건 되게 좋아요. 그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회사에서 하는 일 성취감도 느끼시고 그 안에서 뭔가 행복을 찾는 거 분명히 있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가 로또가 딱 100억이 됐어요. 출근하실 겁니까? 속된 말로? 할 수도 있죠. 취미활동 삼아. 승진 안 해도 돼. 업무 성과 안 내도 돼. 그냥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위해서 출근할 수는 있죠. 돈 벌려고 가는 건 아니죠. 근데 대부분 로또 당첨돼서 100억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출근이요. 이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죠. 자, 저는 제 나이가 50대가 되면 로또를 맞지 않아도요. 굉장히 행복한 삶. 행복한 삶이란 건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도 돈 때문에 애먹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저 스스로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딱 이런 거죠. 소득의 종류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뭐냐면 우리가 월급 받는 거죠. 내가 근로를 제공을 하고 월급 받는 거 그게 바로 근로소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근로소득 말고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자본,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소득은 뭐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무언가로 인해서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바로 월세 같은 거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부동산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따지자 보면 권리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소득의 세 번째가 이제 자본소득입니다. 자본소득이라는 게 있는데요. 부동산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월세 받는 거죠. 월세 받는 거고요. 권리소득은 뭐냐면 책 쓰셔가지고 책 팔릴 때마다 들어오는 인세 있지 않습니까? 또는 노래 하나 작곡을 잘 하셔가지고 그 노래가 틀어질 때마다 돈 버는 거. 뭐 장범준이라든지 뭐 지드래곤 옛날에 뭐 주영훈 이런 사람들 작곡 많이 해가지고 그 인세가 계속 들어요. 우리가 멜론에서 노래 틀 때마다 그 사람들 돈이 들어가죠. 그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한 번 만들어 놓은 무언가가 계속해서 소득을 만들어내죠. 바로 그런 게 권리소득입니다. 자본소득은 뭐냐면 내가 돈을 모아놨어요. 돈을 모아놨는데 그 돈이 돈을 불어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 있습니다. 1억을 내가 은행에 넣어놨어요. 이자가 1년에 200만 원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자본소득이죠. 자, 우리가 노동소득, 근로소득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행복한 삶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자본소득이라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자본소득이란 말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불로소득이죠. 노동을 제공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불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노동소득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을 제공을 하려면 시간이 뺏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한 게 있을 수 있는데 불로소득, 내가 노동을 제공하지 않아도요. 부동산이라든지 권리라든지 자본소득으로 인해서 나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마련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 가장 가능성 높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부동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초기 자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네, 초기 자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지금 뭐 우리는 부동산 하면 아파트밖에 떠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으로 돈 버는 토지, 경매, 뭐 월세 주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 단위가 억 단위죠. 예, 우리는 아파트 집 한 채 마련하는 거, 전세금 마련하는 거 터덕이고 있는데 여윳돈으로 뭔가 부동산 투자한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금수저죠. 예. 슬픈 현실이긴 한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권리소득은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인세도 있고요. 인세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뭐 그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흔히 말해서 우리는 뭐 다단계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이제 피라미드 꼭대기 이렇게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일하는 거예요. 다 올라오죠 이렇게. 예,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전 네트워크 마케팅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걸 흉보는 거 절대 아닙니다. 대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서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 이게 되게 쉽지가 않죠.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고객분 중에서도요. 실제로 여기 꼭대기에 있으신 분들 꽤나 많이 있으신데 만나보잖아요.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다들 좀 뭔가 풍파가 있으시고 특출난 뭔가가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자본소득이죠. 내 돈을 벌어오게 하는 거. 자본소득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소득일 수 있고요. 하나는 그냥 순전히 말하는 이자소득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뭐냐면 돈을 가지고 무언가 프랜차이즈의 사업에 뛰어든다던가 또는 무언가 목재 사업이라든가 무역업이라든가 뭔가 나의 자본과 기술을 합쳐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업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죠. 예, 그분들은 자본도 있고 또 기술도 있으신 분들이죠. 물론 이제 자본 없이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게 쉽지가 않죠. 자, 사업하시는 거, 사업해가지고 성공하는 거, 사업해서 망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성공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많지 않죠. 예, 성공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 대열이 함량이라 굉장히 피곤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업에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24시간 내내 사업에 대한 생각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전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데 잘 때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운전할 때나 밥 먹을 때는 맨날 머릿속에 이 생각밖에 없어요. 저도 한때는 괴롭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휴가를 좀 다녀왔었는데 휴가 가 있으면서도 계속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 아, 그 고객분이 그 계좌 개설하셨나? 계좌 개설한다면 그 다음 플랜을 내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휴가 와가지고 지금 나한테 연락도 못 하시고 있으시 답답할 텐데 계속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만든다 손 치더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자 소득도 있죠. 이거는 뭐냐면 내가 돈을 벌어 놓은 게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어딘가에 투자를 하거나 은행에 넣어놔서 이자를 받는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이지 않나 싶어요. 이자 소득.
물론 이자 소득이라는 게 은행만 바라보면 답이 없죠. 굉장한 저금리입니다. 굉장한 저금리 시대인데 이거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은행 이자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투자에 대한 기회가 굉장히 많이 제공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투자 환경은 반대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 어떤 투자 대상이 좋은지 항상 이겁니다. 저는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What? 어떤 게 좋아? 어떤 걸로 해야 돼 내가? 그 다음에 재테크를 하더라도 두 번째 How?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이게 가장 고민인 거지 않습니까? What은 인터넷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나쁘다. 막 되게 많은 정보가 옛날에 이제 정보가 없어서 고민하는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시대죠.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놨어요. 예를 들어서 뭐 ETF를 하겠다, 뭐 ELS를 하겠다, ELW를 하겠다, 선물 옵션을 하겠다. 그 다음에 how? 어떻게 하냐? 여기부터 이제 골머리가 썩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공부해서 여기까지는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how?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행복재무상담센터를 이름을 지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 두 가지를 제공을 하자. what? 고객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how?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안내를 드리자. 그러면 그게 바로 이자 소득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불로소득을 만들어 가자라는 게 제가 고객들을 만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근로소득이 없어도 언젠가는 불로소득만 가지고도 나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월세면 어떻고 인세면 어떻고 이자 수입이면 어떻습니까? 뭐가 됐건 우리는 불로소득만 만들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셋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게 뭐가 있냐 이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쪽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what 무엇을 가지고 how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알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저희의 센터를 행복 재무상담 센터로 지었습니다. 나름 행복이라는 말을 갖다 붙일 때에는 그냥 갖다 붙인 건 아니고요. 이런 저만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종잣돈이에요. 종잣돈이 1,000만 원 있는 사람과 1억 있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000만 원에 10% 붙으면 100만 원이죠. 1억에 10% 붙으면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면 종잣돈을 빨리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없습니다. 일단 많이 벌어야 되고요. 많이 버는 겁니다. 근데 많이 버는 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는 순간 웬만하면 크게 변동되질 않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생기지 않으면. 웬만하면 소득의 규모는 취업하는 순간 거의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지출을 줄이셔야죠. 소득은 내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출을 줄이고 소비 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저축 가능 금액. 한 달에 50만 원 모을래, 100만 원 모을래 이걸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한 달에 50만 원 모으는 사람이랑 100만 원씩 모으는 사람이랑 삶의 질을 당장 봤을 때는 50만 원씩 모으는 사람이 훨씬 더 좋겠죠. 왜? 그만큼 많이 쓴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똑같이 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런데 당장은 삶의 질이 그닥 남들보다 풍요롭거나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차곡차곡 만든 종잣돈이요. 결국은 나중에는 이자 수입을 만들어 줄 것이고 그 이자 수입이 불로소득화돼서 내가 조금은 더 행복한 상태로 가까이 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조금 간지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원론적이고도 간지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작은 것에 좀 만족할 줄 아는 남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나만의 소비 기준에 비교해서 지출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게 최고라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회사 아시는 분이 굉장히 비싼 고가의 자동차를 샀습니다. 한 7천 얼마가 됩니다. A사의 중형급 세단을 쫙 사왔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좋습니까? 좋대요. 너무 좋대요. 뭐가 그렇게 좋냐? 일단 뭐 차도 좋고 뭐 원래는 7천 얼마짜리인데 세일해가지고 6천만 원 후반대 샀대요.
너무 좋대요. 좋죠. 왜 안 좋겠습니까? 기분 좋죠. 자, 저는 자동차가 아반떼입니다. 그분이랑 저랑 소득의 규모 비슷비슷합니다. 예. 나중에 더 누가 부자가 될 확률이 많겠습니까? 속된 말이라고 현실적으로도 얼마 전에 브렉시트 터졌을 때 주가가 쫙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제가 많겠습니까? 그 외제차를 타시는 분이 더 돈이 많겠습니까? 제가 더 많겠죠? 제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주가가 세일할 때, 주가가 떨어진 걸 저는 세일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주가가 세일할 때 싸게 살 수 있는 양이 제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중에 주가가 다시 원점으로 왔을 때 누가 훨씬 큰 수익을 보겠습니까? 제가 훨씬 더 큰 수익을 보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부자처럼 보여요? 이 사람이 부자처럼 보여요? 외제차가 훨씬 더 부자처럼 보이죠. 우리는 부자의 삶보다 사실은 부자처럼 보이는 삶에 훨씬 더 유혹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 상위 1%의 사람들의 소득을 다 빨아간다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죠. 모든 대기업들은 마케팅을 할 때 그걸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당신도 이걸 사게 되면, 이걸 구매하게 되면 이런 위치가 됩니다. 되긴 뭐가 됩니까? 루이비통 가방 맨도 그 사람이 격이 올라갑니까? 똑같은 직장 다니는데 이 사람의 차가 대출 껴가지고 외제차를 샀어요. 그 사람 격이 올라가는 겁니까? 겉보기에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삶이 겉보기에 삐까뻔쩍한 삶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 자식들한테 겉보기에 삐까뻔쩍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칩니까? 배우자를 선정할 때 속은 텅텅 비어있는데 겉모습만 번쩍번쩍한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죠. 그럼 우리도 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요즘은 툭하면 여행 갔다면 무조건 해외죠. 코타키나발루, 발리, 필리핀, 하와이 이런 데 안 가면 여름휴가 안 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저 이번에 전라남도 갔다 왔거든요. 전라남도 휴가 갔다 왔는데 대부분 제가 여행 간다고 휴가 간다 그러면 어디가 이번에는 뭐 그리스, 터키, 지중해? 이걸 물어봤죠. 왠지 제가 아니 난 전라도 가는데 이 말하는 게 되게 부족한 사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다 사람들의 보편적인 요새 생활입니다. 생각인 것 같아요.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투어, 모두투어, 여행사들이 다 코리아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이런 애들 떠나라 계속 그러잖아요. 러시아가 기다리고 있다. 아 너무 광고 잘 만들지 않습니까? 또 갔다 오면 페이스북으로 다 올리죠. 걔는 갔다 왔는데 나는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못 찍었어. 내가 왠지 더 초라한 것 같아요. 뭔가 정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여기에 목매여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게 정상은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비정상의 정상의 시대가 지금 시대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반떼에 만족하고 전라남도 투어 가서 굉장히 와이프랑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저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면 남들이 하와이 갈 때 제가 못 가면 저는 되게 불안하고 조금 이렇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들보다 미래가 더 잘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종잣돈만 모으고 나면은 남들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저거 뭐 잘할 수 있죠. 저한테 상담 받으시면 되니까. 웃자고 한 얘기고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 사회가 그렇게 녹록치만 않은 세상입니다. 예. 3포 세대가 왜 나오고 5포 세대가 왜 나오겠습니까? 경제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앞으로 좋아지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리고 남들이랑 소비 패턴 자체가 비교하는 소비, 약탈적 소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상태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활하고 종잣돈 모아서 제대로 저축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가 50이 돼서도 60이 돼서도 사는 게 그닥 나아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젊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 가지고 생활할 수 있죠. 그런데 나이가 50대가 넘었습니다. 퇴직을 했어요. 그때 뭐 먹고 사실 거예요? 그때 가서 한평생 착하게 범법자 생활도 하지 않고 착하게 법도 잘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왜 이래야 돼? 비관하면서 한강에 올라가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현재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죠. 나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미래의 나 또한 그것도 나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내가 중요한지 알면 미래의 나도 중요한지 알고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이 현 사회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되게 힘든 게요. 옛날의 경제 성장기 때는 정말 맑은 물에 산소가 잘 공급되는 어항 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같은 그런 삶이었다고 본다면 지금은요. 산소 공급기 빠졌고요. 굉장히 탁하고 이끼 많이 껴있고 탁한 물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헤엄을 치고 먹이를 잡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 자체가 탁해져 있고 뭔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나 하나 열심히 한다고 그닥 그렇게 좋아지질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하셔야 되죠.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좀 얘기가 길어진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행복재무상담센터라고 이름을 짓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불로소득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자 수입을 좀 만들어야겠다. 무엇을 가지고 만들 것이냐,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되게 고민됩니다. 그런 것들은 저와 연이 닿으시는 분들께 하나하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행복재무상담센터 앞으로도 행복한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